네, 두 번째 Q&A입니다. 두 번째 Q&A는 이런 타이틀로 시험법, 시험 조건 선택 및 활용법. 그래서 다음과 같은 11개의 질문을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답변 드리는 이제 순서인데요. 첫 번째 Q&A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이제 얘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뭐 리스트를 쭉 보시면 내구성의 광열 수분의 영향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상온노화 50도씨 노화 조건의 상관관계. 어떤 분은 내구성 시험에 있어서 뭐 아레니우스 원리 같은 적용 가능하냐 뭐 그런 질문도 이제 주신 분들이 있는데 온도, 습도, 워터 스프레이 조건, 아까 광열수, 수분하고 이제 비슷한 질문이시고요. 시험 장비의 온도 설정 방식, BPT와 챔버 템퍼레처, BPT가 좀 더 중요한 이제 온도이지만 챔버 템퍼레처도 아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게 이제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QV 응축법과 물분사 시험 방법상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 이런 것도 이제 시험 조건에 있어서 선택하는 기준, 내구성 시험 방법의 차별성 및 통합화를 위한 아이디어. 이거는 뭐 좋은 답변을 줄 수는 없는 이제 질문이긴 한데 나름 우리가 뭐 약간의 이제 팁을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내구성 시험 규격, QEV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를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UV 램프의 파장 특성과 가정기기의 열화 변색성, 광변색에 대한 그 상관성에 대한 이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QEV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필드 수명 예측법을 뭐 좀 소개할 수 있으면 해달라. 그다음에 물때 생성 등 워터 스프레이 조건이 내구성 시험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저는 그 내구성 시험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광열 수분의 영향은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촉진 내구성 시험 장치에서 빛의 조도 컨트롤을 하죠. 그 자선형 램프도 340 나노미터에서의 램프 조도를 컨트롤하고 제논 웨더메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규격이냐 미국 규격이냐에 따라서 넬로 밴드냐 브로드 밴드 가지고 자선 조도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빛의 파장 특성과 그 세기를 컨트롤하는 것은 내구성 시험에서 기본 원칙이고 그것이 안 되는 이제 장비는 내구성 시험에서 사용하시면 안 된다라는 기본 이제 원칙이고요. 그만큼 이제 자선을 컨트롤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고. 근데 그때 시험 조건에서 그러니까 온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 재현성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어느 온도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시험 조건을 선택하는 안목과 또는 이제 시험 조건을 만드는 설계 능력 모두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필드 모사성을 코릴레이션 하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바로 온도 문제, 열의 문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열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분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분자 소재 경우에는 내수성이 대부분 뛰어난 소재들이고 그 물에 의한 침해가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저희가 실험을 해보면 실제 그 수분의 영향이 내구성 시험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분의 영향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광열 수분의 온도 영향이 모두 어느 거 하나 중요하고 어느 건 중요하지 않을 정도 수준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거의 밸런스 설계를 잘 맞추는 것, 내 제품이 사용되는 사용 환경을
광열수의 영향을 평가하고 그걸 잘 밸런스 있게 내가 선택한 촉진 내구성 시험에서도 유사한 영향이 가해지도록 시험 조건을 설계하거나 잘 설계된 시험 조건을 선택해서 사용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과 안목이 광열 수분의 영향을 잘 평가하고 그걸 반영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온 노화와 50도씨 노화 조건의 상관관계는 이거는 이제 내구성 시험에서는 이제 상온 노화를 하는 경우가 없고요. 촉진 내구성 시험지에서는 이제 상온 노화라고 하면 아마 필드에서 진행이 되는 현실적인 노화 조건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일 것 같고 50도씨도 사실은 거의 촉진 내구성 시험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온도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생소하고요. 저한테 이제 익숙한 그 내구성 시험에서의 노화 온도는 55도, 63도, 65도, 70도, 89도 뭐 이런 이제 온도들인데 50도는 촉진 내구성 시험에서 조금 생소한 온도이긴 한데 어쨌든 그 질문해 주신 의미는 결국에는 필드에서 진행이 되는 상온에서의 열화나 노화하고 좀 가속 조건인 촉진 내구성 시험이라든지 가속 조건을 선택하는 그보다 좀 높은 온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떨까? 당연히 우리가 온도가 좀 높아질수록 시험 온도가 높아질수록 대부분의 이제 내구성 시험의 대상이 되는 소재들이 플라스틱이나 필름, 접착제, 고무, 페인트 등등의 화학 소재들이기 때문에 화학 소재가 모두 자외선과 열에 의한 열화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중심의 내구성 시험이라 하더라도 온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가속화 효과가 나오죠. 그런데 그 가속 효과가 좀 지나치면 우리가 현실에서 진행이 되는 광열화와 열열화의 비중이 있는데 대부분은 자료들에 의하면 그 비중이 직사광을 받는 환경에서 화학 소재가 겪게 되는 열화의 그 90% 이상의 열화를 일으키는 주요 메커니즘 중에 90% 이상의 메커니즘은 광화학적 반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열에 의한 열려라도 약간은 관여하지만 비중이 아주 그렇게 크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이징 실험은 대부분 자외선 노출에 의한 내구성 시험으로 진행하는 이유인 것이죠. 근데 너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그 메커니즘이 변화해서 열열화가 그러니까 상온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열열화가 가속 시험 조건에서 촉발이 돼서 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열열화에 의한 메커니즘이 가속 조건으로 구현이 됨으로써 필드 모사성이 크게 훼손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도를 선택할 때는 그런 문제들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온도, 습도, 워터 스프레이 조건이 미치는 영향, 온도는 뭐 지금 이제 말씀드린 걸로 가름하기로 하고요. 습도와 워터 스프레이 조건이 미치는 영향은 아까 이제 조금 다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분의 영향은 생각보다 상당히 크게 나타난다.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필름 같이 내수성이 강한 소재들에 있어서 물을 뿌리는 게 뭐 그렇게 크게 대수인가. 물을 뿌려줘 봐야 뭐 방울이 좀 묻어 있다 그냥 다 떨어져 버리던데 그게 무슨 영향을 줄까 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릴 기회가 다른 장표에서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거의 뭐 물을 만날 일이 없는 그런 환경이라면 그런 환경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어쨌든 사막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거기도 약간의 습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새벽에는 이슬이 맺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용 환경에서 제품에 물방울이 매달리는 일은 우리가 현실에서 거의 피하지 않고 만나게 되는 실제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속시험 조건이라 할지라도
이슬이 맺히거나 비가 강수가 내려서 제품 표면에 물이 만나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걸 뿌려줘서 그 일이 재현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이제 일이 진행이 된다. 이 A와 B는 그 부타디엔 러버가 포함되어 있는 그 소재에서 우리가 물을 뿌려주느냐 뿌려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열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물을 뿌려줌으로써 그 물리적인 열화까지도 동시에 촉진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화학적 열화만 진행되던 그런 소재들이 물을 뿌려줌으로써 이렇게 마이크로한 그 크랙들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러프니스가 크게 상승되는 다른 그 열화 메커니즘으로 진행이 되더라라는 보고고요. 뭐 유사한 사례인데 이건 저희가 직접 실험한 것인데, 여기는 폴리카보네트고요. 여기는 이제 그 투명한 그 아크릴레이트, 고무가 보강되어 있는 투명 아크릴레이트 소재인데, 보시는 것처럼 물을 뿌리지, 육상 환경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은 뿌리되 이렇게 그 비율이 많지 않게 뿌리는 방법이고요. 저희가 이제 수상 환경이라는 거는 물을 많이 만나는 이제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그 어업용 부표라든지 아니면 그 수상 태양전지를 위한 부력체 같이 일상적으로 이제 물을 잘 만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설물을 위한 플라스틱을 염두에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예전에 이제 프로젝트를 실험했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사하기 위해서 이제 물을 많이 뿌려주면 그 플라스틱들이 좀 더 심각한 열화가 진행이 되더라. 그러니까 물을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하는 것이 실제 플라스틱 열화에 상당한 영향을 실제 필드 환경에서도 그렇게 줄 거고, 그 필드 환경을 모사하는 가속 조건에서도 이렇게 큰 차이를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물을 뿌려주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물을 어떻게 뿌려주느냐 하는 거는 필드 조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내구성 시험에서의 시험 온도는 크게 챔버 템퍼레처와 블랙 패널 템퍼레처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게 되는데요. 블랙 패널 템퍼레처는 우리가 블랙 스탠다드 템퍼레처라고 하는 여기 하단에 있는 이 사진과 블랙 패널 템퍼레처 온도계라고 하는 요 위에 있는 두 개의 이제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측정을 하고요. 챔버 템퍼레처라고 하는 것은 빛이 닿지 않는 시험기 안에 그늘이 지는 위치에서의 그 챔버 내부 공기 온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백엽상이라고 하는 이렇게 1.5m 높이 사람 뺨이 느끼는 온도가 실제 온도 기준으로 이제 중요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뺨을 기준으로 하는 높이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1.5m 정도, 그러니까 지표면으로부터 1.5m 정도 되는 높이 위에 백엽상이라고 해서 바람은 잘 통하되 직사광이 이제 그 온도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직사광이 노출되면 복사열이 온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기 온도보다 좀 더 높은 온도를 계측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바로 BPT죠. 그래서 정확한 공기 온도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빛이 닿지 않게 측정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기 안에 그 챔버 템퍼레처라고 하는 것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그래서 빛의 복사열과 무관한 내부의 분위기 온도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빛이 정면으로 이제 수광이 돼서 검정색이 거의 그 빛을 모두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색상입니다. 그래서 빛을 거의 100% 복사열로 이렇게 전환했을 때에 도달될 수 있는 최고 온도를 BPT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챔버 온도와 BPT를 내구성 시험에서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 제가 조금 시간을 써서 다른 장표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드리고 있는데
왜 챔버 템퍼리처와 BPT가 중요하냐? 내가 집어넣은 시조에 표면 온도가 중요합니다. 그 열화가 진행이 되는 표면의 온도가 몇 도이냐가 중요한데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색깔에 따라서 소재의 특성에 따라서 빛을 수광해서 받는 그 복사열의 표면 온도, 복사열의 영향을 받는 표면 온도는 실제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식이 BPT와 CHT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낮아도 CHT 이하로 내려갈 리는 없고, 그다음에 이제 BPT가 거의 최고 온도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BPT는 철판의 온도이기 때문에 서스 철판에 이제 검은색 도장을 칠한 거의 온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속일 경우에는 열 전도도 높고 방사율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플라스틱, 검정색 플라스틱이라고 하면 BPT보다 조금 더 온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개념이 바로 BST죠. BST는 얇은 여기 보이시죠? 얇은 검정색 철판을 깔고 그 뒤에 여기 이제 하얀색으로 보이시는데 여기에 테프론 불소 수지를 밑에다 받쳐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썸머 커플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좀 더 열을 축적하고 방사율이 낮고 열 전도도가 낮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복사열을 받았을 때 그 온도를 조금 더 축적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 철판보다는. 그러니까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죠. 그런데 그러면 내가 플라스틱 시편을 내구성 시험기에 장착했을 때 내 시편의 온도는 BST에 가깝겠냐, BPT에 가깝겠냐 할 때는 BST에 가깝게 되죠. 그래서 BST라는 개념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BST를 사용하는 이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 BST는 무조건 좋은 거냐? BST로 왜 안 바꾸냐? BPT라는 걸 왜 복잡하게 헷갈리게 또 어느 장비는 BPT를 쓰고 또 어느 규격은 BPT를 쓰고 어느 규격은 BST를 쓰냐? BPT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건 저희가 이제 실제 CI 5000이라고 하는 전원시험 장치, 대형 전원시험 장치 가지고 이제 시험을 했던 건데요. 이제 극한 조건의 이제 시험에 해당하는 건데 180W에 해당하는 이제 쓰리선 실험을 진행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 실험은 이 시험기가 가질 수 있는 뭐 거의 극한 능력을 평가하는 그 뭐 사례에 해당하기도 했는데 굉장히 낮은 조사 강도로 그 사이클을 설계했고 이쪽 사이클은 굉장히 높은 이제 사이클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BPT도 여기서는 좀 높은 조건, 물론 이제 180W 치고는 BPT가 높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제 BPT도 좀 낮게 설계해 놓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사이클을 이 시험 장치가 잘 따라가는지를 이제 그 본 조건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40W로 조사 강도가 좀 원선 이하로 조금 낮을 때에는 우리가 BPT나 BST가 별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복사열에 의한 개념이기 때문에 복사열을 줄 수 있는 빛의 인텐시티가 낮을 때는 BPT와 BST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강도가 낮은 시험 조건에서는 이 차이를 경우에 따라서는 무시할 수 있죠. BST와 BPT를 같은 값으로 놓고 시험 조건을 설계해도 됩니다. 근데 조사 강도가 높아지는 시험 조건이라고 하면 여기서 보시면 BPT를 72도로 세팅해서 컨트롤할 때 BST는 어느 정도가 되냐면 거의 96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꽤 큰 20도 이상의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쓰리선 조건에서는 180W 조건에서는 그럴 때에는 여기서는 당연히 BPT 이퀄 BST가 아닙니다. 그래서 BST와 BPT를 혼용해서 쓸 수 없는 거고요. 별도로 구분을 하든지 BST를 선택하든지 BPT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시험기에서는 BPT가 조금 더 유리하냐? 온도를 이해하는, 내 시편의 온도를 이해하는 데는 BST가 유리하다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이 쓰리선 조건의 CI 5000에다가 내 플라스틱 시편을 놨을 때 검정색의 시편이 느낄 온도는 72도일까요? 96도일까요?
96도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죠? 플라스틱이 느낄 수 있는 온도는 96도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BPT 72도는 우리가 이 사이클 조건을 줬을 때 따라가시는 걸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샤프하게 컨트롤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값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오버슈팅 없이 컨트롤하고, 이 CI5000이 그만큼 퍼포먼스가 상당히 좋은 장비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오버슈팅 없이 이 사이클을 가볍게 이제 컨트롤하고 아주 유니폼하게 온도 제어를 하고 있는데, BST는 잘 못 따라가죠. 잘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이퀴벌럼 상태에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열이 축적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편의 온도를 이해하는 데는 아주 좋은 표지자가 되는데, 대신에 장비를 컨트롤하는 데는 문제가 되죠. 만약에 BST를 가지고 3선 컨트롤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원하는 세팅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버슈팅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장비가, 그죠? 컨트롤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BPT로 컨트롤하면 그런 오버슈팅 없이 적절하게 그 장비 내 시험 온도를 정확하게 컨트롤하는데 기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장비의 온도를 정확하게 예민하고 상당히 빠른 레스폰스를 가지고 컨트롤하는 데는 BPT가 유리하고, 내 시편의 온도, 플라스틱 10편의 온도를 이해하는 데는 BST가 유리하다. 그 장단점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장단점 때문에 어느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규격에서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QB 응축법과 물분사 방법상의 차이를 설명해 달라. 뭐 간단합니다. 응축법은 이렇게 자전형 램프 시험기 램프 하단에 물을 끓여낼 수 있는 증탕 장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100도까지 이렇게 끓는 전까지 끓이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65도 부분 그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수증기 김이 올라올 수 있는 정도로 이제 물을 증탕해서 이제 끓여 올려주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뜨거운 물을 덮여서 수증기가 이제 올라와서 이 안에서 이제 응축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응축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분사 방법은 제논 시험 장치와 같이 상온에 있는 물을 여기 있는 이제 그 스프레이 노즐을 통해서 시편에다가 이제 분사해서 그 물을 이제 웨팅 시켜주는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방법상의 차이고요. 아마도 다음 Q&A인가 저희가 이 응축법과 물분사 방법을 비교해 놓은 이제 시험 결과를 보여주는 장표가 있을 텐데,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응축법보다는 저는 이제 물분사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분사 방법은 우리가 비가 오면 만나는 현상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응축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필드에서 발생하는, 왜냐하면 뜨거운 물이 김으로 올라와서 컨덴세이션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수증기의 시편을 노출시키는 일은 글쎄요, 필드에서 그런 일은 온천지대에서나 이루어질까? 일반적으로는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는 거는 필드 모사적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워터 스프레이 방법이 조금 더 현실 모사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객사별, 이제 소재나 부품을 이제 완성차나 이제 수요 기업에 이제 납품하시는 분의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요. 워낙 고객사별로 다른 시험 규격들, 특히 이제 내장재를 사용하는 규격들은 조금 온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외장재를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유럽에서 이제 베이스가 되는 시험 방법들은 조금 BPT가 좀 낮은 편이고요. 미국 이제 자동차학이나 HTML에 기반을 둔 시험 방법들은 조금 더 높은 BPT를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한 이제 시험 조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괴로우시겠죠. 같은 이제 소재나 같은 부품이라 하더라도 고객사별로 시험 조건이 다르면 각각 시험 조건을 다 돌려봐야 되잖아요. 몇 달씩 걸리는 시험을. 한 조건에 그 시험을 걸면 그 몇 달 동안은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없고, 그게 끝나야 또 조건을 바꿔서 다른 시험을 또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고객사에다가 제품을 보내고 그 고객사 규격에 맞춰서 시험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 아픔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출발이 유럽하고 미국하고 다르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선호하는 규격들에서의 어떤 전통으로 내려오는 시험 조건의 차별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에서도 내장재냐 외장재냐 이제 그 환경을 또 염두에 두고 규격을 다양화하고 있기 때문에 규격이 여러 개로 나오는 거를 현재로서는 이제 감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통합할 위한 아이디어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통합할 위한 아이디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이 각각 고유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규격에 베이스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합할 수가 없고요. 아마 ISO에서도 규격들을 만들고 있지만, ISO 규격은 이제 국제표준이라 어떻게 보면 통합화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ISO 규격들이 이런 자동차 고객사 규격으로 채택되지 않고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 이제 본인들의 규격을 이제 고수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통합화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 시료를 꼭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리커멘드 비싸지 않게 그 SA인가 미국 자동차공학회에서 사용하는 폴리스타인 칩 같은 경우는 좀 비싸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비싼, 그리고 그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실험해 보면 그 PS 칩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서 그 PS 칩에 비해서 훨씬 더 저희가 권해드릴 수 있는 좋은 스탠다드가 있고요. 부담되지 않게 저희가 비용에 부담되지 않게 낮은 가격으로 스탠다드 칩을 제공해드리려고 하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 스탠다드 칩을 구입하셔서 시험 조건이 다른 시험 때 꼭 홀더 한쪽에는 표준시편을 넣어서 그 시험 조건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표준시편에서 시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시면 그 표준 시험 편입에서 발생하는 그 열화의 크기나 양상을 보시고 이 시험법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네트워킹을 만들어서 그걸로 시험법 간의 차이를 항상 파악하시고 시험하시는 게 필요할 것이다 라는 이제 팁으로 이번 대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및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위한 시험 규격은 그 일반적으로 그 핸드폰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실내 환경에서, 물론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우리가 5개에서 사용하기도 하지만 빈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핸드폰이나 이제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창을 통과했을 거라고 이제 그걸 모사하기 위한 윈도우로스 필터드 제논 시험 장치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이렇게 300나노미터에서부터 태양광이 들어오는데 윈도우 글라스 필터드, 그러니까 창문을 한번 이게 소다라임 글라스거든요. 3mm짜리 이제 소다라임 글라스를 투과했을 때, 물론 이제 요새 자동차는 윈도우 글라스 필터보다는 훨씬 더 자외선을 많이 차단하는 그 유리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한 뭐 틴티드 글라스라든지 아니면 일부러 요새 선텐 필름도 많이 이렇게 또 추가로 하시잖아요, 자동차에. 그런 걸 하지 않고 원래의 출고된 자동차 유리라 하더라도 이 윈도우 글라스 필터보다는 훨씬 단파장 자외선을 많이 제거한 유리를 채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특수하게 틴티드 글라스를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윈도우 추가로 그 선텐형 필름을 하시면 더 많은 단파장 자외선이 제거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육에서는 약간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교육 실험이라는 건 약간 좀 과도하게 열화를 유발하는 실험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처럼 윈도우 글라스 필터의 이 시험 조건도 실제보다는 여전히 단파장 자외선이 많이 과도하다. 그리고 뭐 역시 이제 적외선 복사율이 높은 거는 이 제논 램프의 특징이라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특성이 세계 조명위원회라고 하는 가장 권위 있는 조명이나 이 빛의 파장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고요. 여기에서 정의한 실내광의 표준 스펙트럼이 현재 이 붉은색 CIID65 스펙트럼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단파장 자외선이 많이 과도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글라스 필터드 제논 실험은 현실보다 조금 가혹한 실험이다. 이것이 현재 핸드폰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위한 시험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자외선 영광 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내광을 모사한다는 게 UV351 램프인데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UV351 램프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UV 형광 램프는 단파장 자외선을 모사하는 한계를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쪽 장파장 태양 자외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출 수 있는 건 단파장 자외선밖에 못 맞춥니다. 근데 그래서 351 램프가 갖고 있는 특징은 윈도우 글라스 필터된 제논광의 단파장 자외선까지는 맞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실내 광변색이라든지 핸드폰이나 차량용 디스플레이를 실험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 장파장 자외선은 존재하지 않는 광원이기 때문에 UV351 램프라 하더라도 자외선 영향 램프는 디스플레이나 또는 실내 기기를 위한 광변색 시험으로는 정말 궁합이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이거에 이제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우리 솔라트론에서 최근에 이제 지금 실증 사업으로 이 시범 사업을 하기 위한 기업들을 이제 모집하고 있는데요. 이 시험 광원 스펙트럼입니다. 여기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 저희가 이제 인도 UV라고 하는 이제 시험 광원인데 플라즈마 램프를 사용하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CID65를 증폭시킨 거거든요. 저희가 굉장히 센 빛을 시험에서 가속 시험 조건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CID65를 4배 정도 증폭했을 때,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이렇게 쭉 키운 거죠. 키우면 이제 이런 모양 스펙트럼이 되는데, 이거하고 거의 필터를 사용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저희가 거의 뭐 수백 개의 진짜 램프 개발 반복 과정을 통해서 이 CID65를 가장 잘 모사하는 이제 광파 스펙트럼을 만들어내는 이제 램프가 이제 개발된 거고요. 이 램프를 통해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450 나노메타까지, 440이나 450 나노메타까지 CID65의 청색광과 자외선 전체 영역을 거의 완벽하게 모사하는 이제 광원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로 시험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번째 질문인데요. QUV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평가 활용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UV에서 디스플레이를 위한 평가 활용 방법은 UV351 램프라는 것이 그 실내를 위한 램프다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렸고요.
디스플레이에 UV 351 램프를 쓰는 회사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있으면 말리고 싶고, 제가 알기로는 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존에 이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거는 여기 제논 램프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제논 램프를 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방법인데, 여기 이제 STMT445를 기반으로 하는 시험 방법이 실내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위한 광면색 시험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STMT445가. 이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하시면 우리가 가전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플라스틱 중에 하나가 ABS죠. 여기 있는 이런 ABS 이런 소재들인데 광변색이 굉장히 잘 발생하는 소재거든요. 부타디엔 고무가 있기 때문에 그 광산화에 의해서 그 부타디엔에 이렇게 라디칼이 생성되고 나면 그 라디칼이 이렇게 그 폴리머 체인의 교차 구조를 만들므로써 폴리엔이라고 하는 발색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고정 메커니즘인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주 짙은 이제 황색의 발색단을 만드는 게 이 ABS의 이제 광변색의 고정 메커니즘인데, 지금 STM으로 하시는 방법들의 대부분이 300시간 시험을 하시는 거거든요. STM445로 300시간 시험을 하게 되면 39몇 메가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한 40메가줄 정도 되는데 40메가줄에서 변색이 없죠. 희한하게 제논 시험으로 사용하는 STMT445로 ABS 그 광변색 시험을 하시면 상당 기간 동안까지, 상당 기간이라는 게 거의 한 500시간 이상, 500시간 정도까지 시험을 하셔도 오히려 약간의 퇴색이 발생합니다. 퇴색이. 그러니까 일종의 뭐 잠복기 같은 현상이 있는 거죠. 광변색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는 시험을 하나 마나입니다. 아무 일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엄청나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제논 시험 장치로 500시간 테스트를 하시면 이게 검출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저희 아까 소개해드렸던 CIID65를 이제 모사하는 그 플라즈마 시험 장치로 하시면 300시간 만에 거의 150메가줄까지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300시간 내 이걸로 시험을 하시면 옐로우 인덱스가 거의 40까지 도달하면, 옐로우 인덱스 40이면 거의 뭐 이 정도 이상 노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300시간 테스트를 하시면 광변색이 있을지 없을지 거의 뭐 재현성의 뭐 오류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예측이 될 수 있고요. 뭐 굳이 뭐 300시간 시험을 하지 않고 100시간만 하더라도 옐로우 인덱스 10 이상이기 때문에 뭐 항변이 있을지 없을지 뭐 금세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험 방법이 갖고 있는 그 장점이 뭐냐면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거죠. 가속성이 엄청나게 높다. 제논 시험 장치 사용하는 것보다. 두 번째, 제논 시험 장치보다 훨씬 더 초준 실내광의 스펙트럼을 잘 구현하는, 그래서 현실 모사성이 훨씬 더 우수한 시험 광원을 제공하면서도 시험 가속성은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도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해는 됩니다. 디스플레이나 가전 같은 이런 이제 열화를 하는 이제 거기 이제 소재나 부품을 만드시는, 또는 이제 가전회사 요새 대형 가전회사들은 이제 다 제논 시험 장치로 광변색을 평가하는 시험 기반 구축이 다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뭐 이제 일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새롭게 이제 대광성 시험 장치를 구입하시거나 구축하셔야 되는데, 제논 시험 장치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이제 눈에 띄는 게 그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가격이 낮은 UV 형광 시험 장치가
내구성 시험 또는 내광성 시험에 사용된다고 하니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고 확인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합이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전항광내포 시험 장치는 제논 시험 장치 대비 장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싼 게 거의 유일한 장점이다. 라고 이제 유지 비용도 싸고요. 구입 가격도 싸고 하는 어떤 비용 문제가 가장 큰 장점이다. 라는 건데 그나마도 5개 태양광. 왜 5개 태양광이냐면 단파장 자외선에 대한 모사성이 있잖아요. 자전영향내포는. 그렇기 때문에 단파장 자외선이 그나마 비중 있는 역할을 하게 되는 5개 태양광 노출 시험에서는 뭐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장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상관성이 있고 나름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는 사례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실내광을 자전영광 램프로 한다? 이건 정말 궁합이 맞지 않습니다. 실내광에서는 장파장 자외선이 중요하거든요. 장파장 자외선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장파장 자외선의 모사성이 있는 광원이 실내광 변색 시험에서는 중요한데 자전영광 램프는 거기에서 큰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장파장 자외선이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전혀 궁합이 맞지 않는 장치인데 단지 좀 구입하기가 쉽거나 가격이 싸다는 이유로 자꾸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프로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끄시라. 실내광 변색을 하시는 그런 목적으로는 자전영광내포 시험 장치는 관심을 끄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한 가지 대안이 나왔습니다. TUV 421 램프라는 것이 큐랩에서 이제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 장치는 보시는 것처럼 아마 420 나노메타까지도 우리는 자외선이 나오는, 그래서 UVA가 아니고 태양광 전체에 대한 자외선을 우리는 만들어 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TUV라고 이제 명칭을 붙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20 나노메타까지도 우리는 자외선을 만들어 하고 이제 421이라는 숫자를 붙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히 이제 중요한 기술적 성과를 큐랩이 이제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성과가 충분히 이제 자랑하실 만하다. 큐랩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저도 동의하는 바고요. 그런데 그럼 이제 421 램프를 가지고 실내광 변색을 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하면 이건 또 난센스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자외선영광 램프 중에 장파장 자외선이 풍부한 이제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램프가 만들어지고 소개된 건 맞는데 그럼 이게 실내광을 모사하는 거냐? 아니죠. 여기 실내광에서는 들어있으면 안 되는 단파장 자외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큐랩에서도 소개하기를 이거는 5개 태양광 실험용으로 소개하고 있거든요. 5개 태양광용으로. 실내광 모사용이 아닌. 실내광 모사를 하려면 여기서 필터를 내가지고 또 잘라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320 이하까지는 잘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잘라서 쓴다고 하면 실내광 모사용으로 쓸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장파장 자외선이 풍부하지만 5개 태양광을 모사할 수 있도록 역시 또 단파장 자외선이 존재하도록 만든 광원이기 때문에 실내광 모사용으로는 쓸 수 없는 또 한계를 갖는다. 그래서 역시 또 실내광 모사용으로 디스플레이 시험용으로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이제 말씀드리고요. QUV로 필드 수명 예측 방법이 있으면 소개해달라.
이 QUV는 참 안타까운 시험 방법입니다. 그 가격이 싼 그러니까 장치 구입비도 싸고요. 유지 비용도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그 램프에 장치에 들어가는 그 전기값도 싸고요. 출력이 이제 작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램프가 자외선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 적외선이나 가시광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열화에 집중하는 자외선 위주로 빛이 발광하기 때문에 실제 시험하려는 자외선 조사 강도에 비하면 램프에 인가되는 전원 파워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값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적인 이제 시험 장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근데 한계도 또 이제 뚜렷한 시험 장치죠. 그래서 QEV는 많은 그 기업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관심을 갖고 많이 또 보급되어 있는 장치인데, 한계가 뚜렷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걸 가지고 과연 필드 수명 예측, 퀄리티 컨트롤 할 수 있는 품질용으로는 이제 그 쓰지 마시라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권하는 편은 아니지만 쓰지 마시라 할 정도는 아니고요. 퀄리티 컨트롤은 충분히 나름 또 의미가 쓸 수 있겠다,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어느 정도 범위 안에서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정말 필드 수명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량적 그 수명 예측이라는 건 숫자를 따지는 거잖아요. 숫자를 따지는 거는 엄정한 설계와 그 수학적인 모델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명을 물어봤는데 한 5년 내지 1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그게 말이 되겠어요? 5년 내지 100년이라고 하면 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의 오차로 한 5년, 한 10년 될 것 같아요. 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5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는 대답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해되시나요? 5년 내지 100년 정도 될 것 같아요. 수치로 표현하면 하는 게 현실이다. 그만큼 안 맞는다. 수치적 표현으로는 안 맞는다고요. 자, 이건 이제 내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큐랩에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한 게 있습니다. 이분들 아주 진솔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수명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답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질문을 받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수학적인 모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본인들 QUV가 부족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제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애둘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애둘러서 하는 표현이 이제 이거죠. 장파장 자외선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제 시험 장치는 제논 시험 장치고, 단파장 자외선이 좀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험 장치는 QUV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약간 핵심을 이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모사성이 수명 예측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단파장 자외선만 가지고 어떤 열화를 진행했을 때 그 메커니즘이 수명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필드 수명 예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치적인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가 가장 핵심적인 이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물론 제논 시험 장치라 하더라도 수명 예측은 굉장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수치적인 수명 예측은 어렵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큐랩의 답변이 맞는 거죠.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어렵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변수라는 거는 촉진 내구성 시험 방법의 시험 조건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BPT를 60으로 넣을 거냐, 70도로 넣을 거냐, 80으로 넣을 거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돼 있고, 그때 또 이제 전원 시험 장치 같은 경우에는 필터를 어느 걸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만큼 이제 시험 조건에 따른 선택에 따라 변화가 많고, 필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필드를 내가 뉴욕에다 할 건지, 서울에다 할 건지, 서산 5개 폭로 시험장을 의미하는 건지, 아리조나 사막 지역에다 놓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필드에 대한 모사성을 필드 수명 예측을 할 거냐가 전혀 또 다른 얘기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나일론 소재인지 또는 예를 들면 페인트 도장 소재인지 고무인지 무슨 폴리에스터 필름인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니, 이렇게 많은 변수에 대해서 그거를 그냥 다 무시하고 일반화된 수명 예측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이 답변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할 수 없다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이제 답변인데요. 물의 영향은 상당히 강하죠. 그 내구성 시험 장치에서는 그 물때가 생기면 안 됩니다. 물때는 그 스케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스케일이 생기는 게 내구성 시험 장치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칼슘이나 또는 소듐 같은 그 금속 이온들이 포함되어 있다가 그게 이제 석회 같은 스케일로 끼는 거를 시험기 안에 막기 위해서, 왜냐면은 램프나 필터들이 다 투명한 유리들을 사용하는 기구물인데 거기에 좀 물때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연성도 안 나오고 광량도 이제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낮은 그 초순수만 쓰게 되어 있죠. 그래서 물때가 생기면 일단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초순수, 증류수를 위주로 워터 스프레이 조건으로 사용한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이런 그 워터 스프레이 영향은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그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2개의 실험인데요. 그 폴리프로필렌은 이제 내수성이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수분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을 것 같이 생각되는 소재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덜 받기도 하고요. 나일론이나 그런 수분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소재들에 비해서 좀 덜 받는 소재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소재일지라도 우리가 물을 조금만 뿌려주는 KS2274와 물을 많이 뿌려주는 우리가 새로운 시험 방법을 개발해서 진행했을 때, 그게 이제 메소드 C라고 규정되어 있는 시험 방법인데요. 물을 많이 뿌려주는 시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사이클 동안에 KS2274는 120분 중에 18분을 물을 뿌리고요. 102분을 드라이한 상태로 물을 안 뿌리는 조건으로 하는 건데, 이 메소드 C는 전체 6시간이 원 사이클인데 그 중에 50% 그러니까 3시간 이상이 물을 뿌려주는 사이클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뿌리는 거죠. 그랬을 때 같은 자선 조사량인 500메가줄에 달성됐을 때 시편을 꺼내서 우리가 전자현미경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움푹움푹, 여기 보면 이제 그 세미 크리스탈라는 폴리머이기 때문에 크리스탈 영역들은 이렇게 조금 더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 아몰포스한 영역이 먼저 이제 열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아몰포스한 영역에서 먼저 이렇게 크랙이 이니시션 된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플라스틱으로 다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아몰포스가 먼저 열화가 많이 붕괴됨으로써 이 아몰포스 영역들이 이렇게 마치 막 조각해서 파낸 것처럼 떨어져 나간 그런 이제 도메인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교해서 보시면 물을 뿌려주면 훨씬 더 표면에서의 그 열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 그만큼 물의 워터 스프레이 조건은 플라스틱에 있어서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번 두 번째 Q&A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